네,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정하옥입니다. 진짜로 2시는 아니고요. 조금 일찍 도착, 1시쯤 도착을 했는데 발표 준비 자료 만드느라고 4시 넘어서 잤습니다. 진짜 어려운 작업을 시켜주셔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기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통 이런 행사나 이제 모임, 학회 같은 데 초대받아서 하는 역할은 엔터테인먼트 유닛이라고 합니다. 기쁨조라고 하죠. 저는 강의를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필기도구 다 내려놓으시고요. 쓸데없이 필기 같은 거 할 내용 없습니다. 그냥 화면과 저만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들으시면 되는 건 거니까요.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상을 묶는 끈들의 갈래따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결해서 관계로라고 하는 주제를 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는 게 페이스북들이 친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세계 지도에서 표현한 건데요. 아시다시피 정말 요즘은 엄청나게 많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는 네트워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얽혀져 있는 네트워크인 거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얽혀져 있느냐.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왕따가 아닌 이상 우리가 사회에 속해서 결국 연결되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런 연결을 도와주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요즘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물건까지 서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연결이 되는 시대고요. 그리고 우리 바깥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도 네트워크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브레인이라고 하는 우리 몸속의 뇌라고 하는 것도 결국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연결된 네트워크이고요. 그 다음 세포 안에도 세포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계속 살아나가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보면 전부 다 네트워크인 거거든요. 근데 네트워크는 별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이 있고 선이 있으면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점이고 사회관계가 선이 되면 사회가 되는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점이고 인터넷 케이블을 생각하시면 그게 인터넷을 만드는 건 거고요. 뉴런이 점이고 그게 연결이 되면 시냅스로 연결이 되면 뇌가 돼서 우리가 인지작용을 하고 기억을 하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인데 이런 네트워크들에 대한 가장 간단한 궁금증이 이런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자. 라고 했더니 그림을 그렸더니 2가지 종류가 가능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고속도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네트워크니까 점은 도시입니다. 여기 미국의 지도를 그렸는데요. 도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 거죠. 보시면 고만고만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또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이번에는 항공망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비행기 타신 분들은 비행기 접지 맨 뒷페이지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항상 등장을 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 2개를 비교해 보시면 이 왼쪽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고만고만한 비슷한 숫자로 연결돼 있어서 공평하게 연결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망 같은 경우에 보시면 대부분의 공항들은 조그만 공항이라서 비행편이 한두 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LA, 시카고, 뉴욕, 달라스 같은 허브 공항이라는 곳이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2가지 종류의 이제 네트워크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공평한 네트워크, 불공평한 네트워크 또는 균일한 네트워크 또는 불균일한 네트워크, 허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궁금증은 뭐냐면 저런 걸 조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난 결론에 도달합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오른쪽처럼 생겼습니다. 항공망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네트워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불공평한 네트워크에서 살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골고루 연결된 고속도로가 아니라 불공평하게 연결된 항공망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다 고만고만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연결이 뭐고 관계가 뭐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허브가 있는 집중된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연결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 어떤 것이 의미 있는 관계고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연결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 거죠. 실제로 그런 게 돼 있느냐, 실제로 이런 항공망처럼 생겼느냐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조사도 있었는데요. 좀 오래된 것이지만 2005년도에 중앙일보에서 한 조사입니다. 파워 엘리트 대해부라고 해가지고 조인스 인물정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적 정보가 있습니다. 학연, 무슨 학교를 나왔고 어디 출신이고 누구랑 어디서 직장에 일을 하고 한 것들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학연, 혈연, 지연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분석한 거죠. 소위 말해서 인맥을 분석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발견이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50년대 출생들의 학연이고요. 이게 50년대 이전, 여기는 50년대, 여기 60년대, 70년대 출생들의 사람들입니다. 보시면 점점 학연이 해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연이라는 것은 점점 의미를 잃고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학연으로 똘똘 뭉쳤지만 점점 지나가면서
확연히 해체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연결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허브 또는 여기서는 이제 마당발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뭐 마당발이 됩니다. 대중문화인으로는 뭐 이순재, 강부자 선생님 같은 경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인, 정치인. 재미나게도 여기 이제 그 파워 엘리트들, 그러니까 엘리트 그룹에서의 그러니까 같은 직장 내 인맥의 평균 인맥수를 보면 정치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인맥 관리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여기도 가끔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함을 엄청나게 찍어서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인맥 관리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사회단체인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인맥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허브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다는 겁니다. 점점 줄어드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내가 허브가 돼야 되겠구나, 명함을 많이 찍어서 뿌리고 다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돈도 들고요, 힘듭니다. 인맥 관리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700명은커녕 뭐 몇백 명 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친한 사람들을 꼽으라고 하면.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 거죠? 나는 허브가 아닌데, 이게 마당발이 아닌데 어떻게 이 네트워크 사회를 헤쳐나가야 되지? 라는 걱정이 드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사실 허브는 너무나 뻔합니다. 허브는 많지도 않고요. 생각해보세요. 허브 공항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몇 개 안 되는 공항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사회학자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지수를 만들어줬는데 허브 말고 더 중요한 지수가 링커라고 하는 겁니다. 매개자라고 하는 겁니다. 매개자는 뭐냐면 두 집단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다양한 단체에서 오셨는데요. 사실 지금 아마 보나마나 같은 곳에서 오신 분들끼리 앉았을 겁니다. 저기 아까 마산 YMCA에서 오신 분들 한 자리에 쭉 앉아 있었잖아요. 저러시면 안 되는 건 겁니다. 흩어지셔서 앉으셔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건 거지 자기끼리 얘기하면 안 되는 건 거죠. 이따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같이 같은 사람끼리 맨날 점심 먹는 사람끼리 왜 여기 와서 또 점심을 먹습니까? 여기 정말 새로운 다양한 단체에서 오신 분들 많거든요. 따로따로 앉으셔서 흩어지셔서 새로운 사람과 밥을 먹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이 되는 거죠. 링커, 매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링커가 누가 있느냐? 그때 중앙일보에서 분석했을 때는 링커로 지목한 사람이 박병원 그때 당시 재경부 차관인데요. 저분이 왜 링커냐면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저기 보시면 왼쪽 위에 법대와 오른쪽 아래 카이스트라고 하는 이과와 문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말도 안 통하는 문과와 이과를 번역을 해주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모르시나요? 이과랑 문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요.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과라서 문과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특징이 뭐냐면 말이 많습니다. 문과 분들은. 이과는요, 그냥 수직 한 줄 딱 쓰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게 문과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역할, 통역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링커의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밑에 나온 사례는 뭐 결국 이제 파워 엘리트들은 다 혈연 관계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회창 대통령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 그때 당시에 사실 이제 대선 후보로 싸웠지만 결국은 혈연 관계로, 이 가운데 계신 이분 때문에 결국은 혈연 관계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링커의 역할을 보여준 거죠. 결국 치고받고 싸웠지만 결국은 친척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뭐 유명한 사람들은 뭐 그렇겠죠. 유명한 재미없잖아요. 저 윗동네라고 하죠. 저 윗동네 얘기니까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얘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집행부 여기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참석자 명단을 뽑아봤습니다. 쭉 어디서 여러분들이 오셨는지 엑셀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 나중에 그 업로드 자료에는 이름을 불러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연결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처음 뵀거든요. 사실 몇 분은 뵀지만 그래 몇 분을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여기 안 오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까 해서 잠깐 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고민을 하다 보니 제가 최근 연구하는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요즘 빅데이터를 연구합니다. 데이터가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 데이터를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많이 들으셨습니다.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티라고 해서 3V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볼륨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요.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되게 빨리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버라이티라고 해서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뭐 음악, GPS, 센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뭐냐면 번역 서비스인데요. 구글 번역 서비스를 가보시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구글을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하면 잘 안 맞습니다. 이상하게 번역이 되거든요. 이상한 거 많이들 해보시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글을 일어로 번역하고 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한글에서 일어는 번역이 쉽죠. 아시다시피 한글과 일어는 문법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1대1로 바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쉬운데 일어에서 영어 번역도 그럼 결국 어려워야 되는데 되게 잘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로 그게 아마도 야동의 힘이 아니냐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그 일본 그 프로노 무비가 있어서 그 자막을 자발적으로 그 번역해서 올리는 아주 순수한 자원봉사자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번역을 하실 때는 한글을 일어로, 일어를 영어로 번역하시면 훨씬 더 잘 번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사실 그럼 이런 빅데이터를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여러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 뭔지 이제 나올 텐데요. 자, 구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검색 엔진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즘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검색도 하긴 하지만 지도 서비스도 하잖아요. 근데 지도 서비스도 구글이 잘한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우리 많이 쓰실 텐데요. 네이버 지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이버 지도에 청와대를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이게 삼청동이라서 서울에 이제 여기 청와대가 여기쯤 있어야 되거든요. 청와대니까 블루하우스니까 파란 지붕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게 포토샵을 이렇게 풀로 칠해놨습니다. 뭐 보안이니 뭐니 그래서 한 것 같은데요. 심지어 네이버에다 청와대를 검색하면 1번으로 나오는 주소가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이라고 나옵니다. 청와대가 언제 대전으로 이사를 갔나요? 제가 카이스트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한번 가봤더니 음식점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청와대는 음식점인 건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러면 이제 네이버 지도 말고 또 다음 지도도 있잖아요. 다음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포토샵으로 조금 색깔은 더 예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조금 더 성의는 보이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청와대가 안 나오는데 그런데 구글 지도에 치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뭐하러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가려놓으면 뭐 청와대가 어딘지 모릅니까? 이게 사실 IT 업계의 발전 속도를 법규나 규범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못 쫓아가느냐를 보여준 겁니다. 이건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 거고 실제로 다음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신 겁니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야 이걸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규제가 이렇게 많아요. 이 포토샵 이런 거 하래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되게 다음에 충성심이 강하신 분이시라서 명색이 다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구글 맵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꼼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청와대라고 검색하면 안 나오는데요. 저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협 청와대 지점을 검색하면 여기라고 나온답니다. 다음 지도는 아직은 쓸만합니다. 아시겠죠? 청와대를 검색하시면 안 되고 농협 청와대 지점을 검색하시면 어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우리는 뭐 그냥 구글을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게 이제 뭐 서버가 외국에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규제에 관련이 있긴 하지만 자, 이래서 그럼 구글이 잘하고 있느냐 빅데이터를 잘하는가 그건 아닌 건 거죠. 사실 뭐 구글이 청와대 위치를 안다고 대단한 건 아닌 건 거고 지금부터입니다. 구글이요. 청와대 위치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주인이 누군지도 압니다. 청와대 주인은 대통령인데 나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는지 미리 압니다. 이런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요. 지난번 2007년 대선 때 어떤 한 블로거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기 블로그에 올린 데이터인데요. 뭐냐면 이 친구가 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들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문국현, 권영길 그런 후보들을 대선 직후에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명박 엔터 하면 이명박에 들어있는 웹페이지를 보여주고 또 그런 웹페이지가 몇 개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명박 웹페이지 숫자가 1000만 페이지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득표수가 1000만 표였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500만 페이지쯤 있었는데 득표수가 500만 표고요. 이회창 후보 300만 페이지, 300만 표, 200만 페이지, 200... 웹페이지가 몇 개 있느냐가 몇 표를 얻었느냐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게 아까 상관계수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정확하냐의 상관계수가 0.988입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합니다. 동아일보는 돈 들여서 이런 엉터리 조사를 뭐하러 했을까요? 구글에 5번만 물어보면 10초 만에 나올 정보를 왜 여론조사라는 어마어마한 걸 할까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동아일보가 바보가 아니라 투표를 뭐하러 할까요? 그냥 구글에 물어보면 몇 표 나오는지 다 가르쳐주는데 뭐하러 투표를 할까요? 선관위는 뭐하는 조직일까요?
복지 재정이 적다는데 선관위를 해체하고 복지에 쓰면 좋지 않을까요? 자, 이걸 보고 나서 제가 역시 우리의 구글은 대단하구나라고 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었었는데 미국 대선에 보시면 론 폴,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존 맥케인이라는 그런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작에 오바마가 대통령 될 줄 알았습니다. 미국 사람도 바보이기 마찬가지입니다. 뭐하러 투표를 하는 걸까요? 구글에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는데. 아직도 못 믿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서울시장 선거.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가 그때 당시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기사가 많습니다. 박빙인의 뚜껑을 열어봐야 되네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한심한 건 거예요. 왜 싸우고 있지? 위대한 구글 신께 여쭤보면 되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자, 선거 전날 밤 11시 15분 데이터입니다. 구글 신을 만나야 되니까 경건한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하고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 접속을 해서 후보 이름은 공개돼 있으니까요. 나경원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 밑에 검색 결과 약 4,660만 개. 나경원 후보는 저만큼 표를 얻겠구나. 그 다음에 다시 목욕을 하고 공정해야 되니까요. 목욕을 하고 와서 구글에 접속을 해서 이제 박원순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5,430만 개. 선거 결과가 기억이 안 나실까 봐 보여드리면 이게 선거 결과입니다. 도대체 뭐하러 투표를 할까요? 이상하죠? 이게 계속 맞나 싶어서 요번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해봤습니다. 11월 5일이 대선이었기 때문에 선거 전날 밤 10시 33분 데이터입니다. 버락 오바마 엔터 저만큼 나오고 1350밀리언, 미트 롬니 1291년, 구글 신 가라사대 이렇게 된다고 하셨고 선거 결과는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다녔더니 2012년에 기자들이 전화를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교수님,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정치 전문가입니까? 이거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 왜 저한테 전화를 하냐고. 동료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해가지고 정 교수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이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막 직접 해보세요. 막 계속 그렇게 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실제로 기자가 직접 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그래프가 아니고 조선일보 조우진 기자가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박근혜 후보고 파란색이 문재인 후보인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박근혜 후보가 앞섰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셨겠죠. 자, 이것도 옛날 거라서 정말 따끈따끈한 이번 지방선거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또 한 번 하셨죠. 정몽준, 박원순. 이제 아시겠죠? 정몽준 엔터 저만큼, 박원순 엔터 저만큼, 구글 신 가라사대 이렇게 된다고 하셨고 당연히 선거 결과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의 구글 신은 위대하십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로 빅데이터의 힘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웹페이지가 많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욕 써놓은 웹페이지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감하고 원하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건 거죠. 물론 투표는 해야 됩니다. 제가 투표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건 거고요. 제가 오늘은 맞은 것만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안 맞은 건 안 보여드린 건 겁니다. 괜히 나중에 뭐 해보신 다음에 안 맞잖아 그러시면 안 되는 건 겁니다. 저 뒤에요 안 맞는 예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맞은 것만 보여드린 거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가능한 데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검색 엔진에 대해 다시 얘기인데요. 구글에 마찬가지로 사람들은요 검색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뭐냐? 여기 잘 보시면 어떤 검색어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뭐에 대한 검색어냐면요,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은 매년 1월 1일 날 쫙 올라갑니다. 올해는 살을 빼야지 무슨, 여기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아시다시피 작심삼일 떨어집니다. 내년에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고 매년 1월 1일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들은 검색할 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검색할 때 거짓말 하시나요? 내가 오늘은 구글을 골탕 먹어야 되니까 안 궁금한데 검색해야지?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이 검색어는, 이런 검색은요 실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야 이거 궁금한데 꼭 참았다가 내일 검색해야지? 안 그러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에 발달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 열어서 검색합니다. 그 데이터를 구글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할 때 설문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설문조사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1번, 1번, 1번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00% 정확한 순수한 데이터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글은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검색어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무서운 건 겁니다. 아주 정확한 100% 순도의 데이터를 엄청나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구글이 재미난 일도 했습니다. 구글이 독감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독감 환자 수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미국의 케이스인데요. 구글이 사람들이 보나마나 독감에 걸리면 독감을 검색할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독감 검색이 늘어나면 독감 환자 수가 많아진 거예요라고 이제 가설을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보시면 구글 검색 엔진에서 독감을 예측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원래 구글 말고 이제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에서 매번 조사를 합니다. 독감 환자 수가 몇 명인지. 근데 그 문제점은 뭐냐면 그 수동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매뉴얼로 조사를 할 때 그거의 문제점은 전부 조사해서 통계내는데 2주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고서가 딱 나왔는데 펼쳐봤더니 LA에서 갑자기 독감 환자 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LA 비상 그리고 이제 거기를 차단하고 독감이 퍼지는 걸 막자는 거거든요. 근데 2주 전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2주 전에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비행기 타면 4시간이면 동부서부 왔다 갔다 하는데 2주 전에 그랬으면 다 퍼져서 다 죽고 끝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이 나선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보나마나 독감 걸린 사람은 독감을 검색할 거야. 그래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먼지 쌓인 보고서를 쫙 펴놓고 자기네 검색 데이터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독감 환자 수랑 제일 잘 맞는 검색어가 뭔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색어가 늘어나면 독감 환자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거는 그 학습 데이터니까 보실 필요 없고요. 2008년을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이 실제 환자 수고 노란색이 구글이 예측한 겁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주가 안 걸립니다. 그냥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구글은 IP 어드레스를 보면 이게 어디서 온 검색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독감 검색이 늘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이게 구글이 이거 가지고 논문을 쓰고 이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썼다고 하지만 저걸 가지고 구글이 돈을 벌려고 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LA에서 부동산 관련 키워드가 올라간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 되고요. 갑자기 시카고에서 코카콜라 검색이 늘어난다? 코카콜라 갖다 팔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딱딱 맞춤 서비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은 돈을 벌래야 안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무서워라 그래서 구글 안 쓰실까 봐 약간 안심을 시켜드리면 이 구글 독감 프로젝트가 작년에 틀렸습니다. 독감 환자 수를 예측을 잘못했거든요. 이게 뭐 한 10%쯤 틀렸으면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좀 심하게 틀렸습니다. 얼마큼 틀렸냐면 200% 틀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 환자 수는 한 600만 명이었는데 구글이 1200만 명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깜짝 놀라서 뭐가 잘못됐지? 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 언론의 힘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 초에 미국에서 독감 백신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타임즈하고 CNN에서 맨날 떠듭니다. 독감 백신이 모자란다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건 거예요. 나 독감 백신 어디서 맞아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독감이 안 걸린 사람이 독감을 검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고 독감 백신 하니까 독감 검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구글은 독감 환자 수가 늘어났어요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만큼은 독감 백신 맞으려고 기다리는 독감 걸린 안 걸린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내용 검토 없이 저런 숫자 하나만 쳐다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표는 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를 저걸 보고 투표 안 하면 안 해도 되겠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만 보면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구글을 이렇게 신으로 만들었다가 바로 바닥으로 추락시킨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죠. 그거를 위해서 이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 이거 아마 여기 여자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제 구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해 주신 건데요. 명품 백에 대한 검색어의 변화량 추이입니다. 파란색이 샤넬 백이고요. 빨간색이 루이비통 백이고 노란색이 구찌 백입니다. 잘 보시면 옛날에는 파란색 샤넬 백이 별로였거든요. 근데 쫙 치고 올라가서 지금은 1등입니다. 구글 사이트가 좀 예측도 해주는데요. 계속 잘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샤넬 백이 1등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여자친구한테 샤넬 백을 사주셔야 되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 뉴스 보니까 맨날 샤넬 재테크니 뭐니 해가지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괜히 검색해보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구글 독감 환자처럼 잘못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네트워크가 등장하는데요. 그 네트워크는 뭐냐면 연관 검색어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연관 검색어가 뭐냐? 연관 검색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검색한 다음에 또 뭘 검색하느냐입니다. 근데 이걸 검색을 해보시면 신기한 게
샤넬백의 연관 검색어는요. 샤넬백, 샤넬 플랫백, 샤넬 클래식, 샤넬 클래식백, 샤넬 백 프로덕트 2.5 샤넬에 한번 꽂히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샤넬을 사야 됩니다. 샤넬의 충성도는 이만큼 높습니다. 그런데 루이비통백의 연관 검색어를 보시면 루이비통백, 구찌백, 루이비통이 샤넬백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루이비통 살지 안 살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구찌 제일 못 나가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찌백의 연관 검색어는 구찌백, 루이비통백, 구찌백, 다이퍼백, 기저귀 가방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프라다, 메신저, 코치 이건 구찌 안 삽니다. 자, 단어 하나는 위험할 수 있지만 연관 검색어 전체가 흔들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묶어서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묶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잘 연결하는 게 키라는 건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묶어보자는 건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 데이터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데이터를 모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으느냐? 사실 뭐 여러분들을 바로 하기는 쉽지 않아서 다른 간단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국회의원 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19대 국회의원이라서요. 명단을 다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점을 찍고 이름을 쫙 써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네트워크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알려면 누가 누구를 아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얘랑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언제나 궁금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구글신한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물어볼까요? 우리는요, 누가 누구를 아느냐니까요. 두 사람을 같이 물어봅니다. 두 사람을 같이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창희 국회의원하고 이병석 국회의원을 같이 물어보면요.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about 38,600개.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들어있는 웹페이지가 38,600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읽어보시면 저 두 사람 이름이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의장, 부의장,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 숫자가 많다는 얘기는 관련이 많다는 얘기고 저 숫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씩 찍어서 다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누가 누구랑 얼마큼씩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저 숫자가 크면 잘하는 사람, 저 숫자가 작으면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같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해보면 여기다가 연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선자 명단이라는 한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페이지는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있는 사람, 적게 들어있는 사람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중간중간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우여 대표, 뭐 정세균 대표,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엄청나게 연결이 많이 돼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누가 허브고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유명한 사람들 얘기니까 남에게 재미없잖아요. 우리 얘기를 해야죠. 드디어 이제 우리 얘기로 들어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명단입니다. 소속과 이름이 있죠. 쭉쭉 나옵니다. 많이들 참석을 해주셔서. 근데 이름으로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다양한 단체 기관별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 정도로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저게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데가 어디신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저걸 두 개씩 집어넣어서 누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두 개씩 계속 구글한테 귀찮게 계속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열심히 물어보면 여기도 여러분들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서로 소통하고 좋은 거 맞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서 두께를 좀 생각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가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도 아직도 지금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연결만 뽑아내서 간략하게 뼈대라고 하는 걸 만들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 노인종합지역 장애인복지센터, 건강증진센터, 도서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잘 안 보이실까 봐 좀 깔끔하게 그려드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사실 그 도서관에서 오신 분들, 이거는 그 일반 명사기 때문에 사실 조금 곡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기한 건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오신 분들이 이 집단과 이 집단을 연결하는 링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죠. 뿌듯하게 점심을 드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당연히 이걸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네트워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점점 사회가 네트워크 사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연결되고 점점 그 상호 소통이 필요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겁니다. 두 회사가 합병을 하거나 또는 이걸 보시면 이제 아까 조직 상명하복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별로 안 좋은 조직입니다. 왼쪽에는 보시면 얘가 일을 열심히 해서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면 지시를 내리고 상급자 표정이 안 좋잖아요.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밖에 못합니다. 저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웬만한 건 니네끼리 소통해라라고 채널을 열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딱딱한 구조라는 거죠. 사장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직원들이 있는 이런 구조인데 계층적인 구조라고 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 끝에 있는 사람이 저기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이렇게 거쳐가야 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조직이라면 이렇게 연결선이
마구잡이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조직의 리더가 앞서 들으신 것처럼 알려주신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안 좋은 겁니다. 이런 아주 수직적인 구조, 이거 절대 갖춰서는 안 되는 건 거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만들면 이건 회사가 아닙니다. 이건 놀이터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건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정한 조직 규모는 갖추고 구조는 갖춰야 되지만 중간중간에 소통 채널이 또 뚫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 새로운 회사를 합병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금방 안다는 거죠. 이걸 잘하는 곳이 어디냐? 사실 이게 휴렛패커드에서 직원들의 이메일을 분석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부서를 무시하고 직원들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많이 얘기하는 사람끼리 재배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업무 효율이 훨씬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도 마찬가지라서 카카오톡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소통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유연한 조직인데 거기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직책 없이 영문 이름으로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부장님 하면 그다음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문은 이제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훨씬 더 대화하기 편했다라고 해서 훨씬 더 유연한 조직으로 위기 대응 능력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거는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잘 알면 소통을 통해서 상생에 서로 같은 목소리를 내는 조직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만만하게 볼 건 아니라는 게 이게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한 나라의 이제 그림 사례인데요. 그 나라에서는 이게 바닷가에 인접한 국가인데요. 거기에 주요 수출 품목이 남방대구입니다. 남방대구라는 걸 잡아서 파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남방대구를 잡아서 팔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많이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남방대구를 바다표범이 잡아먹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방대구를 많이 잡으려면 바다표범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다표범을 열심히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딱 던졌는데 더 안 잡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원래 저 위에 상어가 있었습니다. 상어가 바다표범을 먹었는데 바다표범이 없어지니까 얘가 얘네를 먹기 시작해서 훨씬 더 많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어도 죽여야 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사고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원인만 제거를 했다고 해서 뭔가 나올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단순하게 네트워크를 구조만 파악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닌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뇌의 구조를 이루는 것은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입니다. 그런데요, 신경세포 하나만 떼시면 얘는 아주 단순합니다. 전기 신호를 내거든요. 건전지랑 비슷합니다. 전기 신호 내니까요. 근데 얘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얘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건 건전지로도 쓸모가 없습니다. 다 플러스만 밖에 나와 있거든요. 마이너스에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연결과 관계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연결도 잘하면 이런 뇌처럼 훌륭한 일을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연결만 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과 관계의 차이를 보여주는 현명하게 잘 연결한 것이 관계가 되는 건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붙여놓은 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조직과 조금 아까 그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네트워크를 파악한다고 했을 때 어떤 쪽으로 보셔야 되는지는 뻔하게 되겠죠. 그래서 테이크홈 메시지는 이겁니다. 세상에 깔린 건 데이터와 네트워크입니다. 그 두께를 묶어서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